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열린민주당 TV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전문가를 모시고 다양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깊게 들어보는 그런 방송을 진행하고 있죠. 이번이 5번째입니다. 오늘은 국회 미래연구원에 있는 이선화 박사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에 관련된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선화 박사님은 지금 국회에 있는 미래연구원에 오시기 전에 지방세 연구원에 계시면서 2013년부터 우리나라 지방세, 특히 이제 부동산 세제에 관한 연구를 하셨는데, 오늘은 좀 더 부동산 세제를 조세경제학자의 시각에서,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의 지금 부동산 세제는 대부분 이 세금 제도로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라는 데 많이 가 있는데, 원래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하는 세금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세경제학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현황과 무엇이 문제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지, 그런 것에 관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사드리죠. 네, 네, 안녕하세요. 주진영 스님께서 너무 자세하게 이미 소개를 해주셔서. 그런가요? 예, 저는 국회 미래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선화라고 합니다. 네. 국회 미래연구원 하면은 그게 있는지도 모르고 그게 뭐 하는 곳이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할 텐데 간단하게나마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한국은 상권 분립 국가이고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균형을 이루면서 권력의 균형과 견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국가인데, 사실상 입법부의 정책 역량 기능이 행정부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 보니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행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거기에 균형을 맞추는 기능은 지금까지 취약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기능을 조금씩 보완하기 위해서 국회 내에 다양한 기관들,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같은 기관들이 입법 지원들을 하고 있는데, 국회 미래연구원은 조금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분석을 하고 국가 전략을 수립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됐죠? 201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2018년에. 네. 부동산에 관련된, 부동산 세제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뭐 단도직입적으로 처음부터 뭐 얘기를 갑자기 불쑥 물어보면, 크게 보면은 우리나라에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 이제 시장과 관련된 얘기로, 하나는 부동산 시장의 버블은 보유세 인상으로 잡을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저희 그 시리즈에도 나오셨던 정광수 교수님이 주요한 주창자시고, 거기에 비해서 또 거꾸로 세금만으로는 부동산 값을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또 주장도 있습니다. 굳이 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식의 질문에 가깝지만, 이선화 박사님의 의견은 이 중에 어디에 가깝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이거를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제 대답은 뭐 양비론, 양시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두 가지가 사실은 다 맞는 말씀이고, 조금 더 원론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느냐, 아니면은 현실에서의 작동, 워킹하는 그 기제를 조금 더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의견이 갈려진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분들도 이제 이거 딱 하나만 맞다라는 뜻보다는 우선적으로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셨을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이 맞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보완 말씀을 드리자면, 보유세의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경제학자들이 잘 쓰는 표현인데, 네. 그러면 사실 보유세가 지금보다는 상당히 정책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광수 교수님이 말씀하신 보유세를 좀 더 활용을 하자라는 그 말씀은 일단 맞는 말씀이죠. 한국에서는 이제 부동산을 잡겠다라는 목적으로 주로 양도소득세, 취득세, 그리고 간헐적으로 재산세나 종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흔히 더 말씀드려서 보유세는 종부세를 조금 더 지칭을 하는 정책 과세로서는 종부세를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렇지만
주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던 거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거든요. 네. 경기가 침체됐을 때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의 혜택을 줘서 이걸 올리고자 하는 정책 당국으로서는 굉장히 큰 요인이 있었던 것이고 경기가 지금과 같이 좀 오버슈팅하는 상태에서는 또한 각종 조세를 동원을 해서 이거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그런 요인들이 있는데 여기서 훨씬 더 좀 정책적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됐던 것은 양도소득세나 취득세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손쉽기 때문에. 네. 일시적으로 적용했다가 일시적으로 네, 풀기 쉬우니까. 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은 이러한 세제가 경기 부양이나 또는 부동산 시장의 진작이나 진정을 위해서 쓰려고 만든 제도가 아닌데 한국은 거기에 좀 약간 남용 또는 오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런 얘기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얘기를 이제 풀어 가보죠.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조세라고 하면 크게 보면은 이제 시작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취득세가 있고 그다음에 보유세가 있고 양도소득세가 있고 임대소득세가 있고 뭐 이런 건데 이걸 하나씩 간다고 하면 그러기 전에 총론으로 보시기에 이선화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한국의 부동산 조세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을 한다면 어떻다고 얘기를 하시겠나요? 전체적으로 평을 말씀드리자면 조세 기능에 대해서 좀 무시를 하고 지금 조세 기능이라고 하면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라고 그렇죠. 일반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말씀드리자면 전체의 그림을 봐야 되는데 그 안에 개별 세목에 갇혀서 정책을 펼치다 보니 예를 들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한다고 하면 주로 우리는 부동산 세제를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또 소득과세의 일종이거든요. 전체적인 재산의 양도소득세라는 틀에서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신 소득세의 거죠? 관점에서 이거를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관계를 맞추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가를 하고 부동산이라는 측면에 좀 과몰입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아까 방금 소득세를 말씀을 드렸지만 소득세는 우리가 보통 소득세 그러면 근로소득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로소득에서 창출되는 조세하고 그다음 자산과세 전반에 대해서 창출되는 과세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자산소득에는 크게 보면 양도소득이 있고 그 재산을 운용해서 나오는 소득이 있고 이제 부동산의 경우로 치면은 임대소득이 있는데 또 임대소득은 거의 또 물리지 않는 나라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은 부동산 세원을 중심으로 말씀하셨지만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과의 관계. 과연 우리가 부동산에서 창출되는 소득 내지는 이득은 흔히 말해서 불로소득이라는 타이틀을 많이 붙이는데 그러면 금융자산에 대한 것은 불로소득이 아닌가? 그러면 이 둘 사이의 관계, 그러니까 보통 이 두 가지는 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투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지만 경제 전체를 움직이는 관점에서 보자면은 결국 생산 요소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세율을 부과를 한다라는 것은 결국 경제 전체적으로 자원을 어떻게 사용을 하겠다라는 관점이 거기에 녹아져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측면이 약하다. 그래서 아까 원론적으로 보유세를 잘 설계하면 그 세후 수익률을 낮춰서 세후 수익률을 낮추는데 양도세나 취득세보다는 보유세가 훨씬 더 효과적인 세목이기 때문에 정강수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보유세를 통해서 부동산 버블을 잡을 수 있다라는 것에 일견 동의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실 주택 시장에서는 세금 자체보다 훨씬 더 또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고 요즘 나오는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한국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게 글로벌 이슈로서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은 그 어번 플래닝 그러니까 도시계획이나 토지에 대한 활용을 잘 못해서 가격 상승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이 표가 제가 보여드리는 표가 전부는 아니지만 한번 그 보유세와 주택 가격 변동률의 관계에 대해서
보여드리는 그 간략한 그 그래프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보유세율 대비해서, 그러니까 보유세율이라고 했을 때는 이때 자산의 총 가치 대비해서 이 나라들이 걷어들이고 있는 보유세 총 세수를 얘기합니다. X축이 보유세 율, 예, 자산 실효세율. 가치 대비해서 보유세율이고, 그 Y축은 주택의 실질 가격 변동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제한 것.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보유세율이 높으면 그러면 실질 가격 변동률이 상승률이겠죠. 상승률이 예. 낮아야 되는데 그러냐? 꼭 그렇지 않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주로 우리가 보유세율을 높게 부과를 하는 국가는 영미권 국가들입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캐나다, 영국, 미국이 상당히 고율 과세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 나라들에서의 주택 가격 변동률, 우리는 이게 낮을수록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은 보유세율이 굉장히 낮은 나라인데 상대적으로 실질 가격 변동률은 다른 나라보다 낮다. 네, 그렇습니다. 16년까지.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마 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체감하는 상승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게 제가 이제 굳이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도론적으로 우선 그 국가 간 주택 가격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그 가격 변동률을 통계를 잡는 방식에서 상당히 다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저기서 말하는 실질 가격 변동률이 요새 그 유명한 국토부의 감정원의 가격 변동률로 해서 소위 최근에 김현미 장관이 11%밖에 안 올랐다고 말하는 바람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던 그 숫자일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처음 시초할 때의 가격이 얼마나 높았느냐라는 것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주진영 선생님 말씀 다 맞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질 가격 변동률을 16년간에 걸쳐서 상당히 장기간에 따라서 추적을 한 값이고, 이 데이터는 한국 거는 지금 감정원 주택가격 지수를 사용을 해서 제가 직접 구축한 것이고, 다른 나라들에 대한 것은 최근에 경제학 논문으로 굉장히 유명한 QJE라는 저널이 있는데, 그 저널에 발표된 자료들을 1850년대부터 2016년까지.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 숫자를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한국이 그러면은 16년 동안에 연간 실질 가격 변동률이 물가 상승률까지 뺀다고 했다 하더라도 그러면 1.5%냐 그게 맞냐? 저 숫자가 이제 이런 소리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뒤편에 그 부분을 조금 이제 포인트는 저는 이제 제가 왜 이걸 굳이 시비 걸듯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을 빼고 보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꼭 한국인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일단 나머지 국가들은 일관된 방법론을 통해서 구축이 된 자료들이고, 이 부분이 결국 이 나라들이 상당히 선진국들이잖아요. 선진국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소득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도 한국만큼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거기에서 물가를 빼주는 단계에서 명목으로 관측되는 거하고 실질로 관측되는 것 사이에 그래서 체감상의 격차는 분명히 이 데이터에서 제일 좋은 예는 이제 저는 보셔야 캐나다겠네요. 캐나다는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보유세율이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가격, 실질 가격 변동률은 제일 높은 쪽에 속한다. 네. 그리고 우측 그래프를 보시면 우측에 이제 Y축이 자가주택 점유율입니다. 이게 자가 보유율하고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지만 내가 보유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세를 주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자가 보유율 개념하고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를 보면은 보유율과 점유율의 차이가 우리나라에서 한 5%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나니까 대단하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보유세율이
세율을 올려서 자가 보급률을 높이자라는 정책이 잠깐 보유세율을 높여서 자가주택 점유율을 높이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예, 한국은 사실 여기에 해당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그 개념이라는 거는 최근 이야기는 다주택자의 고율 과세를 해서 그 부분이 실수요자들이 접근성을 높여주자라는 정책이기 때문에 사실 이 자료를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자 하는 바하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사실 종부세는 대상자도 적고 그래봤자 전체적인 자산 대비 이 세율이 높아지는 것은 뭐 아주 무의미할 정도로 미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때 보유세율이 평균적인 개념이고 특히나 비례세율로 부과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상황이 상당히 다른데 다만 이거 역시도 그냥 그 카운트 팩터로서 그냥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유세가 만능 패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렇지만은 아니죠. 맞는 패치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치게 앞서 나간 얘기고 보유세만으로 나머지를 다 설명할 수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왼쪽 그래프에서 사실 이게 과거에는 이만큼 다른 나라들이 선진 17개국, 16개국인데 이 정도의 상승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000년대 이후 성장 둔화, 저금리, 그리고 소득 분배 불균형 뭐 이런 것들이 합치면서 불형평성, 불평등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양적 완화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결합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다만 정책 당국들이 이 과정에서 아무 잘못이 없는가 하면 그것은 아니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거시경제적인 주택 자산으로의 과잉 유동성 현상이라는 것은 한국뿐만 아니고 많은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이 되는 현상인데 이 나라들에서 또한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의 실패라는 것도 이렇게 그 주택가격 실질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전체적으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고소득 국가들 사이에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고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금융 위기의 양적 완화를 하면서 금리가 낮아지니까 일반 가계의 그 소위 말하면 차입 능력이 커지고 그래서 흔히들 말하면 유동성이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산 시장에 버블이 생기는 과정에서 주택 시장의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보완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여드리면 이제 여기에서 좌측 그래프거든요.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1990년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지금 이 밑으로 내려간 게 자료가 뭐냐면 그 전체 은행에서 부동산으로 그 대출을 한 비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행 대출 중 부동산 담보 대출의 비중. 그래서 이 비중이 사실 이게 1870년, 1880년부터 시작하는 그래프가 지금 미국인가요, 저게? 이거 전 세계 17개국을 평균한 값입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국가들인데 누군지 RA가 고생을 많이 했네요. 엄청난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자료에서 그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게 담보대출의 총량도 아니고 부동산 대출의 총량도 아니고 심지어 비중이 있거든요. 근데 비중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게 1990년대 이후부터 급격하게 올라간다. 2000년대 들어서 굉장히 더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뭐 1940년대 전쟁 나기 전에 전쟁 때였나? 1940년에서 50년 사이에 굉장히 높았다가 내려가네요.
저 이야기는 실물 경기가 좋을 때는 투자 자금들이 투자로 유입되기 때문에 사실 이게 주택으로 돈이 몰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국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은 저성장 저금리라는 것이 담보대출을 절대액으로도 증가를 시켰을 그렇죠. 뿐만 아니고 이게 비중이기 때문에 전체 총량까지 증가를 한 효과까지 생각을 하면 정말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보시면은 이 왼쪽 살짝 그래프 여전히? 왼쪽 그래프입니다. 살짝 떨어지잖아요. 네. 저게 이제 그 서프라임 모기지 네. 때나 그 글로벌 금융위기 네. 때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최근에 다시 양적 완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초저금리로 네. 접어들면서 더욱더 상승하는 그렇군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2010년 이후에는 더 올라갔겠죠? 네. 저 숫자가 2010년까지. 2010년까지가 아니고 그 사실상 2016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게 되는 그 현상 네.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는 거고. 지금 네. 이런 식의 결과가 나타난 알겠습니다. 것이다. 네. 그래서 보유세는 훌륭한 좋은 조세의 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그 자체로 모든 것을 설명을 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거에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 보유세를 점진적이고 장기적으로 잘 설계를 하면 어느 정도는 그 수요 측면에서 세후 실질 수익률을 낮춰서 네.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막는 데 기여를 할 수 있지만 이 세제를 부동산 정책의 하위 분야로 다룬다. 그런 경우 하위 부동산 정책의 일부로 그 목적이 부동산 정책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되면 조세라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거는 안 하면서 부동산 보유세만 올린다고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된다는 거 이렇게 할 수 없다. 네, 그렇죠. 예, 예. 왜냐하면 세금을 올리는데 한도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그 리저너블한 수준에서 이 조세 세율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그것만으로 부동산을 잡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만약 보유세에 지나치게 포커스를 맞춰서 보유세를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우리가 정책 당국이 생각한 것처럼 시장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보유세가 효과가 없네. 실제로 그 납세자들 또는 국민들이 생각을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취해진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서 나중에 얼마 후에 별로 효과가 없네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얘기는요 어떻게 보면 약간 무의미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대놓고 보유세 안 올리겠다고 지금 말했으니까 지금 저는 이제 사람들이 헷갈리게 하는 게 종부세 올리면 보유세 올리는 걸로 지금 착각하는데 그거는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는 보유세라는 것만을 갖고 얘기를 하면 정부는 지금까지 보유세를 올리지 않겠다고 했죠. 게다가 심지어는 중산층에 대해서 보유세를 낮추기까지 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부가 실제로 그걸 갖다 실행에 옮길 가능성은 저는 사실은 제로라고 봅니다. 예. 현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썼냐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원론적인 것에 대한 시각이 딱 만들어지면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원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엄청나게 많은 분야에서 그렇게 일본 제도를 모방을 해온 나라가 묘하게 몇 군데는 쏙 빼먹은 데가 있어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드린 재산세가 일본에 비해서 엄청나게 낮다라는 거. 두 번째로는 이제 임차인의 권리가 일본은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로 선진국보다도 더 높은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임차인에 대한 권리가 굉장히 약한 나라로 진행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합니다. 이게 조금 얘기가 벗어나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은 이제 해방 후에 토지 개혁을 했죠. 토지 개혁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지주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군 정청이 말하자면 거의 뭐 주도하다시피 해서 일본과 한국과 대만에서 거의 동시에 시도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임차인에 걸리는 일본의 경우는 그 전부터 굉장히 강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세금 제도를 설계를 하면서 일본의 재산세제는 한국은 안 했다. 이게 정치적으로 어떠한 의미였는지 학자들이 이거를 연구한 걸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러는데, 만약 일본하고 비교를 하신다면 뭐 드릴 말씀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그 영미권 국가들을 보여드렸잖아요. 일반적으로 지방 분권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네, 재산세의 세부담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보통은 그 지자체에서 자기가 세입분권이라고 해서 자기가 걷어들인 만큼 그 지방 정부 지역을 위해서 사용을 할 인센티브가 있는 국가들의 경우에는 돈을 걷어서 또한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역 주민으로부터 동의를 얻기가 쉬워지거든요. 이제 대표적으로 스위스 같은 국가가 그러하고 일본이 그러하고 미국이나 예, 뭐 캐나다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은 재산세 자체가 사실 지방세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요, 그 예전에 이제 종합토지세라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들어오기 전에 네, 종합토지세가 네. 있었는데 사실 그 부분도 나중에 지방으로 나눠지기는 하지만은 그게 지금의 일종의 종부세의 전신. 종토세가 옛날에 국세였죠. 예. 네. 네. 그래서 그렇지만 지방 정부 재원으로 내려보내긴 하지만 그거는 중앙에서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995년부터 민선 지방자치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돈과 관련되는 부분은 중앙에 예속이 되어 있거든요. 부동산 조세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되는 원칙이 뭐냐, 그걸 지금 말씀을 해달라는 얘기거든요. 예, 제가 그러면 단답형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산 내에서만 보자면 네. 부동산 쪽보다는 금융 쪽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게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네. 두 번째로 부동산 자체에서 보자면 토지 세율은 높이되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낮추는 게 좋겠다.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하는 보유세, 부동산 세제의 대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왜 있습니다. 토지가 건축물보다 더 높아야 하는 게 좋은 거죠? 토지의 경우에는 사실 그 공급 자체가 고정이 되어 있는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일단 토지의 공급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정말 뭐 우리가 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린벨트를 푼다든지 해서 주택 용지로 공급을 한다. 이거는 순수한 의미에서 신규 공급이 그렇죠. 되는 거죠. 그런데 흔히 말하는 용도 지정 내지는 용적률 상향 이런 것은 물리적인 토지의 공급이 아니고 네. 토지의 이용과 관련되는 네. 공급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가격으로 결정된다기보다는 순수하게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또는 물리적인 뭐 제한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죠. 네, 물리적 제한 경사도라든가 뭐 이런 또는 거죠. 그 정부의 정책 방침에 따라서 그래서 용적률이 서울 시내 토지는 전혀 늘어나지 않았지만 용적률을 상향을 해주면 그 부분은 토지 공급이 늘어나는 거라고 네, 봐야 네, 되는 거죠. 네. 토지적인 측면.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재화들이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에 반응을 하게 되어 네. 있고 그게 사실 시장 경제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원리라고 네.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토지 문제에는 그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토지의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비탄력적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세금은 물려도 그 높인다고 해서 특별하게 행동이 바뀌지 않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토지에다가 세금을 늘리는 게 좋다. 그런데 건축물에다가 세금을 많이 물리면 그것은 사람들이 안 지을 수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러니까 도대체 건축물 보유세랑 이게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주택의 공급이라는 것을 단순히 물리적으로 한 채가 공급이 되는 것만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수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상품의 공급이잖아요. 내가 어떤 적절한 수준의, 적당한 수준의 그 집을 원하는데 노후화가 돼서 주택이 개량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간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주택의 공급이 아닌 셈이 되는 네. 거죠. 과거에 종토세라고 해서 토지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부과하던 체제가 훨씬 더 좋은데, 종부세 831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하면서 토지와 건축에 대한 차별이 없어지고 하나로 묶어가지고 그냥 액수 기준으로 하면서 세금 설계 기준으로는 더 나빠진 거다. 그 네, 말씀하신 세금 거죠? 설계로는 나빠졌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마도 주택을 그렇게 단일 과세 대상으로 했을 때, 아까 제가 그 83 참여정부 때 한 것 중에 굉장히 잘한 거가 실거래가 기반 네. 과세 체계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상 시장에서 관측되는 가격은, 주택 가격은 건축물 따로 토지 따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실거래가 기반 과세 체계를 만드는 데는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유세율이 낮았을 때는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하고 건축물을 뭐 같이 하든 아니든 크게 영향을 미치지가 않는데, 네. 만약 우리가 좀 더 미래지향적으로 토지분에 대해서는 좀 그 고정이 되어 있으니 고유과세를 하고, 건축물은 개인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네. 고유과세를 하지 않는 그런 조세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한 보유세 설계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현행 조세 체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세율을 높였을 때 동일한 비율로 토지하고 그렇게 건축물에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과세가 됩니다. 그렇게 토지랑 건물을 별도로 나눠 가지고서는 세금을 운영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라고 이제 모르는 사람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예, 일단 실거래가 기반은 주택 가격 전체로 보고,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과세 표준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실제로 그게 투입된 자본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빼주면 되는 거죠. 예. 말하자면 선생님은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올리는 것이 조세 정책상 훨씬 더 좋은데, 올릴 경우에 되도록이면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리는, 더 많이 올리는 쪽으로 설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네, 말씀을 건축물에 하시는 거죠.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라든지 그다음에 개인이 그게 자기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네. 노력한 부분들은 고율과세를 하면 주거 서비스의 품질이 낮아질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종부세로 넘어가죠. 종부세 보시기에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이 문제인가요? 한국의 부동산 관련 대출 추이인데 네. 2008년 이후 굉장히 높아졌죠. 네. 그리고 오른쪽 역시 비슷한 건데, 이제 최근 것까지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그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지 않았을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최근 2019년, 12년까지, 2020년까지 보여드리는 건데, 저금리 기조가 진행되면서 한국의 가계 대출 규모 그리고 가계 담보 대출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제가 모두의 한국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맨날 이렇게 따라하고자 하는 다른 나라들에서 2000년대 이후에 가계 담보 대출이 급증하고 이 유동성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면서 실물 경제에서 사실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기도 하고, 또한 돈을 빌리는 값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면 그런 게 생산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고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 자체를 사실 특정한 정책만으로 잡는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보유세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저기에서 이런 경향성을 조금이라도 낮추는데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현재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는 가계대출이
한국이 2007년도에 400조 원 네. 가량에서 주택담보대출만 말씀드리는 네. 건데 지금 최근에 뭐 900조 네. 가까이 도입 들어가고 있거든요. 2배 네.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종부세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창출되는 것은 총유동성이거든요. 네. 다주택자한테서 만들어지는 유동성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요즘 이제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그래서 만약 보유세를 통해서 아까 하나 주택 경기를 조금 냉각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세후 수익률을 낮춰서 유동성 공급을 차단하는 효과를 말씀을 드린 것인데 네. 그 부분은 다주택자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무주택자인데 1주택을 보유를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저금리에 의해서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오는 것은 꼭 다주택자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들어오고 있다. 이제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런데 네. 종부세는 많이 보유한 사람들만을 한 흔히 말하는 거니까. 핀셋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한국에서의 정책적인 가치가 1주택자를 많이 만들자라는 것이 사실 국민들이 합의하는 시대 정신이다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적, 주택 가격을 낮춰보자. 그래서 수요에서 발생하는 유동성을 좀 차단시켜보자라고 정책 당국자가 설계를 하고자 한다면 그 부분은 단순히 다주택자한테만 부과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니다. 조세는 단순해야 되거든요. 네. 그거는 사실 납세자들 경우에는 내가 얼마만큼 보유를 하면 얼마를 내겠다라는 게 머릿속에 단순하게 들어와져야 되는데 종부세 계산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재산세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네. 공시 가격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 분류를 네. 하고 뭐 과세 단계를 해서 재산세를 낸 다음에 다시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을 또 뽑아내서 네. 그건 주택을 많이 보유를 하든 토지를 많이 보유하든 또 별도로 만들어내서 거기에 다시 일정액을 공제를 하고 거기에 또 세율을 곱하고 앞에서 또 재산세 얼마 낸 부분은 또 빼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1주택자한테는 내가 얼마를 가지고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는지 오래 살았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나이가 고령인지 네. 아닌지 65세, 70세 또 다르거든요. 이렇게 복잡한 세제는 좋은 세제가 아닙니다. 단순해야 되고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설계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양도소득세하고 또 결합을 해서 네. 우리가 제일 처음 전제가 그거였잖아요. 좋은 조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동산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제들 다른 간의 자산과 같이 봐야 된다. 상대적인 네. 관계를 들여다보고 봐야 거기에 따라서 경제가 잘 작동할 수 있게끔 세율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한 부동산에서의 세제가 이렇게 복잡하다는 것은 그걸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지? 그렇죠. 라는 네. 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없는데 누가 제일 잘 아는가 하면은 업자분들 이걸로 돈을 네, 벌겠다는 사람들. 네. 경제 주체들은 그걸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렇죠. 장사를 하기 네.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즉각으로 여러 가지 이게 복잡하게 되니까 소위 말하면 부동산이 매주 값이 얼마나 변하는지 어느 지역은 어떻게 좋은지 당신 조건은 뭔지를 갖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그 산업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케이블 방송에 채널이 여러 개가 되고 네. 그걸로 유튜브로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난리가 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부동산 관련된 세제가 너무 네, 복잡해지면서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네. 수요가 생긴다는 거죠. 세무사의 수요도 늘어나고 네, 정부가 핀셋
내지는 복잡하게 조세나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을 하면 할수록 여기에 대응하는 기법도 자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이거 자체를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개개의 네. 개별 가게에서는 조세의 목적이 엄한 대로 시간 쓰지 말고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고 실물 경제를 좋게 만드는 게 조세의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조세를 복잡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여기에 대응해서 이렇게 자산 가격이 높아지는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개별 개인이나 가게들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여기에 네. 굉장히 많은 국가적 자원들이 낭비가 되고 거죠. 있다라는 게 사실 이 종부세 또는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조세 측면에서 안 좋은 기본적인 특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종부세는 이 완전히 이제 망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노무현 정부 때 그 당시에 이거 8.31 조치라고 지금은 벌써 15년 전 얘기를 해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크게 정책적인 변환이 있을 경우에 그때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를 했습니다. 하나는 세수를 좀 더 세수의 근본이 되는 기반, 소위 말하면 이제 실거래가 제도를 도입을 했고, 두 번째로는 종부세를 도입했고, 세 번째로는 10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보유세를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중에서 그러니까 소유 과세 기반이 투명화된 것은 상당한 개선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유세를 차근차근 올리는 것은 완전히 사라졌고 유일하게 남은 것은 종부세인데 네. 이 종부세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안 하면서 종부세만 살아남아서 그걸 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그것을 이제 거의 뭐 무력화시피 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다시 살리면서 종부세만 갖고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니까 이게 굉장한 불균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종부세를 도대체 누가 얼마나 내느냐 안 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를 갖고 일종의 이제 풀밭에 메뚜기처럼 여기 지금 뛰어다니는 거고 뛰어다니면 또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으려고 또 정부는 들이대고 혼란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이게 재산에 관련된 재산세냐 아니면 부유세냐 그 성격 자체가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그렇죠. 부유세라고 하면은 다른 부도 같이 합쳐서 조세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재산세면은 재산세라고 하면 똑같은 물건이면 누가 갖고 있든 간에 비슷한 가격 물건을 갖고 있으면 비슷한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일가구냐 아니냐 뭐 부부간에 나누느냐 아니냐 뭐 얼마나 갖고 있어 이거 별의별 조건이 다 들어오면서 똑같은 물건인데 적용되는 세금은 다 다른 정말 이상하게 된 괴물이 돼버렸죠. 예. 근데 그거를 지금 정부는 종부세로 소위 말하면 다주택자를 잡아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라는 데 쓰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보유세는 종부세만 갖고 얘기를 하면 다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세는 납세자들이 이해하기 쉬울수록 좋다라고 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책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재산세와 종부세를 따로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질문이시라면 저는 회의적입니다. 단일 세목으로 만들어서 만약 이거를 부유세 방식으로 설계를 하든 조금 더 비례세율로 가져가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일본 전제로서는 일단은 이거를 분리해서 두 개의 세목을 유지를 하는 것이 그것의 실익이 무엇일까에 네. 대해서 회의적이라는 거죠. 네. 뭐 예를 들면 두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같이 단일 세목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같은 고유과세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재산세를 내고 그다음에 네. 또 별도로 네. 콕콕콕 집어서 종부세 네. 대상을 하는데 그냥 총 보유 가치에 대해서 누진적인 세율 체계를 가져가면 되는 거죠. 정말 뭐 저는 사실 다주택하고 1세대 2주택, 1세대 그러니까 3주택 다주택자, 1주택자 이런 거 구분하지 말고 그냥 총액 기준으로 가자. 아니요. 1번 전제가 총액 기준이라는 것이고 네.
저는 다주택, 1세대 1주택, 2주택, 3주택 이렇게 가져가는 것에 지금 현재 정책 당국의 고민은 이해가 가거든요. 사실 그 간에 정책에서 어떤 풍선 효과라고 이야기되어 왔던 부분들은 최근에 7.2 대책에서 어느 정도 말하자면 그 독에 땜빵하는 그런 작업들은 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지금 오늘 그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는 도대체 우리는 어떤 거를 원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저는 재산세와 종부세는 통합을 하는 게 좋겠다. 하나는 재산세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 또 하나는 종합부동산세보다는 그렇게 말씀드리면 혼돈이 될 수 있으니까 과거의 종합토지세 방식으로 하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로 넘어가죠.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고 계시나요? 네, 정권별로 요거 8.2 대책까지 네. 나온 게 그래픽화 잘 돼 있어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너무 어렵거든요. 1세대 아까 그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보유 기간에다가 1세대냐 주택세, 이렇게 되는 거 들어가고 심지어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언제 샀냐도 들어가죠 사실은. 여기는 나와 있지 않은데 또 기간별로 네. 긴급하게 양도세 면제해 주는 그렇죠. 경우도 있거든요. 있었어요. 네. 여기는 이 표에는 심지어 없습니다. 그렇죠. 2003년, 2004년 이때 네.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를 면제를 해줘서 네. 이명박 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예, 두 차례. 그래서 당시에 뭐 흔히 말하는 게다가 이제 지역도 있죠. 지역. 예, 조정 지역이냐 아니냐. 그래서 그게 그 굉장히 기사화하기 좋은 건데 네. 강남의 모 주상 복합이 양도세 뭐 수억이 올랐는데 네. 세금 한 푼 내지 않는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 양도세라는 것이 이렇게 빈번하게 바뀌면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막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일반 가게하고 정책 당국이 심리 게임을 하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토끼몰이 또는 라는 생각이 거의 들거든요. 두더지몰이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나치게 복잡하다. 두 번째로 정권에 따라서 달라진다. 네. 시점에 따라서 다르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을 공부할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내가 열심히 이거 파고 조세를 공부를 하고 정책 당국에서 지금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나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싸웠을 때 승률을 높여주는 어떻게 거죠. 보면 이게 투기꾼 양성하는 좋은 일종의 역설적으로 이게 바로 투기꾼을 양성하는 메커니즘으로 작용을 해요. 왜냐하면 투기꾼이 저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루포를 쫓아다니면서 투자를 하니까. 네,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이제 자본 이익, 캐피털 게인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동산 세제에 종속시켜서 그때그때 바꾸기보다는 자본이득세에 종속을 시키는 게 맞다. 예,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금융 자산이냐, 부동산 자산이냐에 따라서 상대적인 세율이 결정되게끔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사실 주식도 법으로 문제이긴 하지만 주택하고 달리 그들만의 리그거든요. 내가 사실 잊고 살면 나의 주식 어떤 투자는 예, 네. 주택이라는 건 당장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요. 일반 가게가 자산의 한 70%, 80%를 거기에 묶여 있는 그런 자산인데 그거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정책적으로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양도소득세 가장 큰 특징은 액수 기준으로 9억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1가구 1주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1가구 1주택인데 9억 아래면 2년 이상 보유했으면 그동안에는 3년 이상에다가 2년으로 내려갔으면서
일정 기간을 보유만 하면은 양도소득세가 면제가 되는. 지금은 실거래 요건에 새로 그러다가 이제 만들어졌죠. 요번에 실거래 그 거주 기간이 2년이라는 게 이제 들어왔고, 두 번째로는 1가구 1주택이다 하더라도 9억이 넘어가면은 9억이 넘어가는 액수 거기에서 나오는 그 소득에 대해서는 그 차등,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뭐라고 하나, 이제 누진과세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 나오는 과세. 것에 따라서 일반 과세를 하는 그런 과세이고, 거기다가 플러스 만약에 이 사람이 1가구 2주택자거나 아니면 이런 식이면 네. 또 중과세를 하고 네. 이런 방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가 복잡하게 됐다는 아까 그 설명이라는 것에다가 복잡해는 플러스 기본적인 구조는 아까 말씀하신 거는 개수의 차이지 근본적인 구조는 크게 안 바뀌었잖아요. 네. 정강수 선생이랑 이제 얘기했던 것은 양도소득세를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 전체적으로 이제 낮춰야 된다. 라는 거고, 이런저런 식의 그 자격 기준이라는 것을 굳이 하나 둔다고 하면 얼마나 보유했느냐, 장기적으로 보유를 했느냐, 플러스 거주를 했느냐, 이 두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없애고 전체적인 율도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전 선생님은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좀 약간 의외였던 게 정강수 선생이 양도소득세를 단순화하고 낮춰야 된다고 말씀을 하실 줄은 저도 사실은 예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반가웠었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예를 들면 이 그래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현 정부라고 해서 네. 6에서 40%라고 나와 있는 게 예. 이제 그게 근로소득세, 그러니까 일단 저기 종합소득 기준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저게 소득세 비율이랑 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 정책 당국이 원하는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으면 모든 요소는 아니고 이제 만약에 뭐 1세대 1주택에서 일정한 요건을 만족을 네. 하면은 또 낮춰주고 있죠. 그래서 사실 그 경우에는 세부담이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열심히 일해서 내가 1억 정도를 벌려면 굉장히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득에 대해서 한 실효세율이 한 20%? 뭐 이 정도 될까요? 20%보다 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설명을 하신 것처럼 양도소득세의 경우에는 2년 가지고 있다가 팔면 9억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5억 정도의 뭐 그런 네. 9억 이상이 아닌 경우에는 네, 5억을 아예 사서 8억에 비과세고요. 팔면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는 거고, 네. 이게 과연 형평에 맞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이슈가 한 가지가 그렇죠. 있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 요소 간의 관계를 고려를 하자라고 했을 때 한 축은 소득세하고 그다음에 근로소득에서 나오는 소득세 세율하고, 그다음 부동산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자본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사회적으로 합의를 해서 어떤 게 더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것인지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게 한 축으로 있고, 또한 자산으로 넘어오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자산 내에서도 저금리로 인해서 그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일단 이 만들어진 유동성들이 기왕이면은 우리의 그 삶과 주거 여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하기보다는 금융시장 쪽으로 흘러가게끔 금융시장도 굉장히 개혁을 많이 하고 조세도 그에 부합되게끔 설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거죠. 근로소득, 부동산에서 만들어지는 그 자본 이익, 그다음에 뭐 주식이라든지 예, 금융에서 만들어지는 자본 이익.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굳이 요 세 가지 관계를 만들어 보자면 부동산 자산에서 만들어지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가장 고율, 다음으로 그 노동과 또는 금융하고의 관계는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에 뭐 조세 형평성으로 생각하자면 소득에서 나오는 세율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제일 높이 과세하고 그 다음으로는
노동에 대해서 나오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그 다음으로 낮게 하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신 거죠? 예, 일단 부동산이 금융보다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부동산이 노동소득보다는 높아야 된다. 라는 것은 대전제인데 네.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금융자산 과세하고 노동소득 과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사실 조금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소득세 이제 요새 지금 변화가 와요. 어떻게 보세요? 임대소득세 저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임대소득세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까 양도소득세는 소득이라는 이름이 있지만은 캐피털 트랜스퍼, 자본 이익에서 캐피털 게인스 텍스 네. 트랜스퍼가 아니고요. 자본 이익이라면 이건 자본에서 만들어지는 소득인 거잖아요. 네. 사실 세원 자체는 동일한데 임대소득세는 지금까지 과세를 하려다가 계속 못해. 임대소득은 사실은 이제 금융자산으로 치면은 이자에 대한 소득과 그러니까 이자 소득과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보유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기 일부가 이자 있는 내지는 거니까. 배당 소득 네, 그런 거죠. 예, 네. 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거의 세금을 거의 안 물렸잖아요. 네. 지금까지 임대소득은 전세제도라는 특성, 그다음에 사실 여기에까지 부과를 하지 않더라도 살림살이가 괜찮았다는 그 생각이 듭니다. 살림살이가 나라 그게 무슨 살림살이가 말이에요? 네. 예산이나 재원을 정부가 할 일에 재원을 공급하기 복지를 위해서 안 했으니까 예산을 쓸 일이 별로 없었겠죠. 네. 예, 정책 기조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불합리한 부분들 기존에 그냥 뭐 해봤자 그렇게 크게 세원 확충 효과도 없는 조세 확충 효과도 없는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엄밀하게 과세를 하지 않고 지나간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 도리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이상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나라는 하다못해 예금을 넣어도 그게 10,000원만 넣어서 뭐 이자가 2, 3만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저 원천 징세를 합니다. 그렇죠? 16.5% 요새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옛날부터 높았죠. 그러니까 그것은 돈이 없는 사람이 겨우 어떻게 모은 예금에 대해서도 이자 소득을 꼬박꼬박 원천 징수를 해가면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임대 소득에 대해서는 아무런 세금을 안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간에서 형평 속에서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하게 기왕이면은 돈이 있으면 그 돈으로 금리에 넣는 예금에 넣느니 차라리 이자를 띄니까 임대소득은 아예 뭐 드러나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 물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꿀 거냐라는 문제를 정부는 가만 보면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좀 힘께나 쓴다는 사람은 아무도 말하고 싶어하지 않다 보니까 재밌는 게요. 아무도 말을 안 하고 문제 제기를 안 하는데 갑자기 정부가 어느 날 또 임대소득에 대해서 좀 과세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또 대놓고 또 반대는 또 안 해요. 왜냐하면 이걸 반대하기 시작하면 도리어 그동안에 이것이 얼마나 불공평하냐에 대한 이슈가 나올까 봐 그런지 심지어는 조중동 보수 언론들도 막상 임대소득세 도입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을 그렇게 강하게 또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에요, 이게. 예, 조세 연구하는 분들은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게 실현되기 힘든 정책 환경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보가 수집이 엄밀하게 되지도 않았고, 예, 그래서 뭐 지난 계속해서 임대차 등록을 좀 유도를 하고. 그래서 임대차 시장을 정착을 시키려는 그 정책적인 시도가 뭐 이번 정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는데 이걸 일단은 좀 양성화를 시키는 것부터가 사실 1번이죠. 그러니까 뭐 과세를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하고 보면 사실 그 과정에서 열심히 신고하고
이런 사람들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그 임대차 개혁과 관련한 정보들을 충분히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조세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기반이 사실 만들어져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한 과세들이 실현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세를 형평하게 가져가자라고 해서 자 임대소득은 그냥 공짜로 그러니까 아무런 과세가 되지 않고 근로소득은 특히 그 유리지갑이라고 하는 직장인들의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다 떼가고 이런 것이 불합리한 것은 맞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조세의 기반이 형성이 되어 있어야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처럼 그러니까 그 다른 나라들과의 제도 비교를 평소에 그냥 취미 삼아서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미스터리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보유세는 조금만 올려도 막 난리가 납니다. 모든 사람이 뭐 그냥 이거 갖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는데 신기하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제가 바뀌는 것은 신기할 정도로 조용해요. 근데 조용한 것을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뭐냐면 도입은 하지만 실제적인 이빨이 약하니까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 기본으로 뭐 임대소득이지만 그 중에서 50% 6%를 뭐 60% 소득을 기본공제로 떼고 나머지 액수를 갖고서는 뭐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는 실제적인 소득세율을 거의 한 5%밖에 안 되는 그런 세율이다 보니까 이거를 괜히 말해가지고 불평하면 도리어 타초경사 풀을 건드려 가지고서는 뱀만 놀래게 해서 사람들이 다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도리어 자기들한테 안 좋을지도 모른다 해서 지금 입을 꼭 담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신기할 정도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나 부족한지 찬반 둘 다가 없어요.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또 사람들이 돈 별로 많지도 않은데 세금을 돈 기껏 금융자산을 모았더니 거기서 꼬박꼬박 원천 징수를 해가는 거. 이것도 굉장히 이상한 거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익숙해졌으니까 다 그런 줄 아시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보면 자산이 예를 들면 뭐 1억, 2억 이런 식으로 금융자산에 나오는 소득은 아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말하자면 기본공제 하듯이 금융소득에서도 기본공제를 뚝 띄고선 하거든요. 왜 그건 안 해요, 우리나라? 정책 환경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1979년인가에 부가세가 도입이 됐죠. 네. 그 결과가 여러 가지 굉장히 큰 조세 저항으로 이어진 뭐 그런 사례들도 있기는 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이런저런 그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거의 금기시된 나라라는 것이 저는 참 우리나라의 정치를 보면서 아주 참 신기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그 뭐 지방세인데요. 그 주민세는 한 일정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거든요. 어떤 기초 단체장이 그거를 200을 해봤자 10,000원도 안 되거든요. 증세를 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떨어졌다는 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잘못해서 주진영한테 잡혀가지고 거의 뭐 문초를 당하시피 했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나라 그 부동산 세금을 부동산이라는 타이틀 안에서만 보면 안 되고 각각 단계에서 다른 자산과 다른 경제적인 활동과 연계해서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것이 어느새 완전히 실종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각 부문별로 보더라도 너무 복잡하고 형평성도 없고 이상한 각각의 괴물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괴물을 갖다 다 조합을 해놓으면 또 괴물과 괴물을 조합을 하면은 이제 더 큰 괴물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된 세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온통
종부세를 어떻게 하느냐 갖고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옆에서 보고 있기에는 참 기두차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 네,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